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헬로티비 주말 뉴스 시작합니다. 오늘의 첫 소식입니다. 부천시는 상동 일대에 영상문화산업단지 조성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지난달 제출한 영상단지 부지 매각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과정이 순탄치는 않았는데요. 심사 과정에서 의원들의 질문 세례가 이어졌다고 합니다. 김진재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영상문화산업단지 부지에 대한 매각안이 부천시의회 상임위원회에 올라오자 의원들의 질문이 쏟아졌습니다. 특히 소니픽처스 등 사업 계획안에 담긴 콘텐츠 기업들이 실제로 영상단지에 입주하느냐에 대한 불확실성 문제가 도마 위에 올랐습니다. 부천시가 본계약 이후 6개월 동안 약속한 업체들이 입주하지 않을 경우 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는 내용의 조항을 신설했지만 강제력이 부족하다는 겁니다. 할 수 있도록 한다는 것과 하여야 한다고 하는 것이 주는 강제 조항이 분명히 다름을 우리가 알고 있잖아요. 그렇죠. 그런 부분에서의 분명함을 다시 요청을 드리는 바이고요. 그런 부분에서 우리의 권리를 분명하게 할 수 있는 법적 의무, 법적인 조항들은 다시 한번 주거와 산업, 문화 콘텐츠 시설이 단지 내에 함께 조성된다는 점에서 영상문화산업단지의 정체성 문제도 지적됐습니다. 참 애매하게 돼 있는 거예요. 이걸 영상문화단지냐라고 하면 또 아닌 것 같고, 또 경제산업단지냐 그러면 또 아닌 것 같고, 온전히 주거단지냐 이러면 또 아닌 것 같은 아주 절묘하게 이렇게 해놓은 상태가 돼 있어요. 부천시는 우선 협상 대상자인 GS 컨소시엄과 협상을 거듭한 끝에 최선의 결과를 가져왔다는 입장을 밝혔습니다. 우리 시로서는 땅값은 땅값대로 받고 저희가 원하는 영상문화단지는 영상문화 조성하기 위해서 불가피하게 그런 선택을 할 수밖에 없었다는 걸 좀 이해를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특히 부천시는 이번 회기에 매각안이 부결될 경우 전체 사업계획에 차질이 생길 수 있다며 매각안 통과의 시급성을 강조했습니다. 12월달 정도 돼야 계약금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러면 1,000억 정도 들어오는데 그게 들어오면 내년도에 아마 재산을 운영할 수 있을 텐데 그것이 한 달 차이로 넘어가게 되면 내년도에도 사실 예산에 반영해 쓸 수 없는 한 달 차이이지만 그러한 미묘한 기간적인 문제가 있기 때문에 이왕 해주실 거라고 하면 빠른 시일 내에 의사결정 해주시는 게 좋지 않느냐. 결국 부천시의회 재정문화위원회는 고심 끝에 해당 안건을 원안 가결했습니다. 부천시의회는 오는 20일 열리는 본회의에서 해당 안건의 통과 여부를 최종 결정할 계획입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의 한 택시 회사가 근로기준법을 어겨가면서 기사들을 운용하고 있다는 주장이 나왔습니다. 그런데 이 택시 회사 이미 기사들을 위한 택시 발전법도 지키지 않아 수차례 행정처분을 받은 곳이기도 합니다. 회사의 방침에 반발하는 기사는 늘고 있지만 법 위에 있겠다는 회사의 태도는 달라지지 않고 있습니다. 현장 점검 360도 이세진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김포의 한 법인 택시 회사에서 택시기사로 일하던 A씨. 비정규직으로 일하던 A씨는 지난 9월 회사로부터 갑작스럽게 해고 통보를 받았습니다. 해고를 당한 사람은 비정규직 기사 10명 가운데 A씨가 유일했습니다. A씨는 회사의 근로 여건을 문제 삼았다가 불이익을 당했다고 주장합니다. 연차금 사용하려고 그러는데 연차를 다 4개밖에 촉탁들은 4개밖에 못 준다. 그것도 법에 그렇게 돼 있지 않은데 내 마음이라는 거예요. 법대로 하라고 그래서 법대로 하니까 7월달 5월 말에 그랬는데 제가 6월 13일 고소를 했어요. 부천지청의 노동부. 그런데 7월달서부터 소문을 내기 시작한 게 2달 남았다. A씨가 지난해 회사로부터 받은 연차는 7.5일. 근로기준법에서 정한 15일의 절반 수준입니다. 이마저도 격일 근무제 탓에 4일밖에 사용할 수 없었습니다. A씨는 또 최저시급도 제대로 받지 못했다고 주장합니다. 2017년 임금 계약 당시 국가가 정한 최저시급은 8,590원이었지만 회사가 지급한 시급은 6,916원에 그쳤다는 겁니다. 이해가 되지 않는 부분은 또 있었습니다. 4대 보험료 납부액은 고지금액보다 더 많이 월급에서 빼갔습니다. 최저임금법도 시급에 대해서 위반하고 있죠. 그리고 4대 보험료, 국민연금, 건강보험, 요양보험, 고용보험 4가지 중에서 제가 3가지를 확인해 봤는데 30만 원 돈을 회사에서 횡령을 했어요. 근로자한테. 이런 상황에서 회사는 택시기사들에게 차량 연료비도 부담시켰습니다. 연료비 전가는 택시발전법 위반,
택시발전법 위반 행위가 적발되면서 김포시가 행정처분도 내렸지만 회사는 따르지 않았습니다. 행정소송까지 이어오다 일부 차량 120일 영업정지까지 당했지만 잘못이 없다는 회사의 입장은 크게 달라지지 않았습니다. 법원에 다 싹 잡아서 다 이제 정리를 할 거예요. 소송에서 그러면은 이제 승소하면 상관이 없습니다. 그럼요, 당연한 얘기죠. 그러니까 그렇게 이해하십니다. 당연히 얘기죠. 왜 그러느냐, 우리는 택시 발전법에 이런 거 위반한 사실이 없으니까. 뭐 여러 사람이 다 그러니까 그 수십 명에서 단체장도 있고 임금협정도 있게 그냥 진행을 해가는 거지. 근로기준법 위반하면 그 소유의 운전하는 사람들이 가만히 있겠어요? 뭐 다른 사람들은 바보가 아니잖아요. 그 사람만 똑똑한 사람이 아니죠. A씨를 비롯한 일부 기사들은 관리감독기관인 김포시에 더 강한 행정처분을 요구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김포시는 애매한 법조항을 이유로 조치를 보류하고 있습니다. 처분에 대해서 기준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그거에 따라서 3차 처분으로 가게 되지, 만약에 이제 그런 위반 행위가 있다고 하면 3차 처분으로 가게 될지, 아니면은 그게 다시 또 1년 이내의 범위가 아니라서 1차 처분으로 가야 될지라는 부분을 저희가 이제 그러니까 법률 질의를 이제 구하고 있어요. 참다 못한 A씨가 고용노동부에도 문제를 제기했지만 A씨 자신이 받지 못한 연차 수당과 퇴직금 정도만 챙겨 받을 수 있었을 뿐. 회사의 잘못을 밝혀달라며 요청한 전수조사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별다른 답을 얻지 못했습니다. 허술한 법망과 안일한 관리 테두리 안에서 계속되고 있는 회사의 편법. A씨를 비롯해 회사를 나온 일부 기사들은 회사가 바뀌지 않는 이유는 또 있다고 말합니다. 자신들의 권리를 너무 쉽게 포기한다는 그거죠. 그러다 보니까 회사들은, 사업주들은 그 심리를 너무 잘하니까 그걸 또 악용을 하고 이게 반복되는 거예요. 사장 말을 들어야만 여기서 이 회사를 계속 다닐 수 있다. 굴욕적이라도 참고 다니자. 간세가 다 빼놓고 근무하는 거죠, 뭐. 헬로티비 뉴스 이세진입니다. 부천 지역 중소기업들은 매출의 감소 등 지속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데요. 심지어 일부 기업의 경우 좀 더 혜택이 많은 산업단지를 찾아 공장을 이전하고 있습니다. 상황이 이렇다 보니 부천시가 지역 기업 살리기에 나섰습니다. 김진재 기자입니다. 부천 지역 제조업체의 평균 매출액 변화 추이입니다. 시간이 지날수록 평균 매출액은 전반적인 감소세를 이어오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해 10월 부천 상공회의소 조사 결과 부천 지역 기업의 70%는 전년도와 비교해 2019년도에는 매출액이 더 줄어들 것이라고 응답했습니다. 부천 지역 기업들이 지속적인 경영난을 호소하고 있는 겁니다. 우리가 갑자기 임금이 오른다든가 작업 시간이 제한이 된다든가 환경 여건이 된다든가 이러다 보니까 또 요새 수주 물량이 거의 다 떨어진 상태예요. 그러니까 우리 오정산업단지에 가시면은 문 닫고 정지한 데가 너무나 많고. 지역 중소기업들은 최저임금 상승과 52시간 근로제 도입 등 변화하는 경영 환경 속에서 자체적으로 경영난을 해소하기는 어렵다는 입장. 일부 기업들은 조금 더 나은 경영 환경을 찾아 인근 서운산업단지로 공장 이전을 추진하는 등 기업 이탈 현상까지 나타나고 있습니다. 부천 상공회의소 조창간담회에 참석한 장덕천 부천시장은 올해 시정 계획을 설명하며 지역 기업들에 대한 지원을 약속했습니다. 장덕천 시장은 제도적인 지원을 비롯해 예산 92억 원을 중소기업 경영혁신과 판로개척 지원 등에 사용할 계획이라고 설명했습니다. 또 200억 원 규모의 중소벤처 투자 펀드를 조성해 지역 기업들에게 투자할 예정이라고 밝혔습니다. 과거 부천시가 계획했던 산단이 좀 늦어짐에 따라서 일부 이전한 기업들이 있긴 한데요. 우리 지금 추진 중인 대규모 개발 사업 안에 기업들 부지가 마련돼 있고 입지가 좋아서 외부 기업들도 꽤 들어올 것 같고 우리 기업들도 좋은 조건에 입주하지 않을까. 오히려 갔던 기업들 다시 돌아오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지역 중소기업들의 경영난이 이어지면서 부천시가 지역 기업 살리기에 나서고 있습니다. 헬로티비 뉴스 김진재입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에 진입할 경우 전국에서 17번째로 대도시의 이름을 올리게 될 텐데요.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 개발 전략을 짜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와 이야기 나눠봤는데요. 사전 녹화한 내용 다시 한번 보고 오시죠. 김포시가 인구 50만 대도시를 바라보고 있습니다. 인구 50만에 진입할 경우 전국에서 17번째로 대도시에 이름을 올리게 될 텐데요. 이에 맞춰 새로운 도시 개발 전략을 짜는 데도 박차를 가하고 있습니다. 김포시가 대도시가 되면 어떻게 달라지는지 또 어떤 게 달라져야 하는지 짚어보겠습니다. 스튜디오에 이세진 기자 나와 있습니다. 예, 이 기자, 김포시가 인구 40만에 육박했다는 소식을 전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이제 인구 50만을 바라보고 있군요. 네, 맞습니다. 정말 40만을 기록했다는 이야기를 한 지가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벌써 50만을 바라보고 있습니다. 지난 12월 말을 기준으로 보면요. 김포시의 인구는 총 43만 7천 명에 이릅니다. 김포 등록 외국인까지 합치면요. 45만 7,400명이라고 하는데요. 김포 인구가 40만을 넘었다라고 이제 전해드린 게 지난 2018년도입니다. 전국적으로 인구 감소세가 이어지고 있는 와중에도 지난해에만 김포시에서 총 14,000여 명이 늘었다고 하니 상당히 가파른 성장세를 보이고 있는 건데요. 올해 말까지 공동주택 18,000세대가 입주할 예정이어서 시기의 차이가 있을 뿐이지 인구 50만을 달성하는 것은 무난하지 않겠냐 이런 평이 지배적입니다. 예, 인구 50만 이상 도시는 대도시로 분류를 하지 않습니까? 이 대도시를 눈앞에 두고 있는데 도시 규모가 달라지면 그만큼 달라지는 것들이 많이 있겠죠. 네, 말씀하신 대로 50만 도시가 되면 이제 대도시로 규정을 합니다. 김포시가 인구 50만에 진입을 할 경우에 전국에서 17번째로 대도시가 된다고 하는데요. 인구 50만 도시가 되면 대도시 행정특례에 따라서 경기도가 가지고 있던 권한 일부를 김포시가 직접 처리할 수 있게 됩니다. 자체적으로 이제 처리할 수 있게 되는 업무가 18개 분야의 42개 사무에 이른다고 해요. 예를 들면 의료기관을 설치하거나 지도 감독을 할 수가 있고요. 또 지방공사나 공단을 설립, 운영하는 일도 가능해집니다. 또 각종 지역 개발 사업들을 위해서 시의회 의결을 받아서 지방채를 발행할 수도 있습니다. 이 밖에 간단한 인허가들은 경기도를 거치지 않고 직접 또 결정을 할 수 있게 되고요. 또 재정상 특례도 받아서 경기도 조정교부금 재원 비율이 27%에서 47%로 늘어나게 됩니다. 또 행정기구에도 변화가 있습니다. 현재는 4개 이상, 6개 이하 실국만 설치를 할 수가 있는데요. 50만 이상 대도시가 되면 이 실국 설치 개수도 하나씩 더 늘어나게 됩니다. 네, 그렇군요. 자체적인 인허가 업무부터 또 행정기구 변화까지 다양한 변화가 예상이 되는데요. 50만 인구 시대를 앞두고 김포시가 준비해야 할 것들도 많을 것 같습니다. 어떻습니까? 네, 가장 변화가 큰 부분은 바로 도시 기본 계획입니다. 김포시 도시 기본 계획만 좀 놓고 보더라도 올해는 굉장히 중요한 해인데요. 지금까지 주요 현안들은 이제 김포시 2020 도시 기본 계획에 이제 바탕을 두고 있었습니다. 그런데 이제 2020년이 됐잖아요. 그러면서 올해는 2035 그러니까 2035년을 대비해서 2035 도시 기본 계획을 새로 이제 수립을 해서 경기도의 승인을 받아야 하는 그런 시점이거든요. 이를 위해서 김포시는 지난해 6번에 걸쳐서 시민 계획단을 운영을 하면서 도시 기본 계획안을 구상을 했고요. 또 오는 5월 주민공청회를 거쳐서 또 기관 협의도 거쳐서 9월쯤 경기도의 승인을 신청할 예정입니다. 여기에는 민선 7기 주요 공약 사업들도 이제 포함이 되는데요. 가장 대표적인 게 스마트 자족 신도시 220만 평 조성입니다. 정 시장은 임기 내에 한강 신도시와 접근성을 고려를 해서 스마트시티 지구를 지정할 계획을 가지고 있습니다. 이를 위해서 서울지하철 5호선 연장이나 인천지하철 2호선 연장 계획안도 광역교통 시행 계획이나 제4차 국가철도망 구축 계획에 반영시키는 계획도 함께 지금 추진을 하고 있는 중이고요. 또 북부권, 중부권, 남부권 이렇게 3개 권역에 맞는 개발 방향도 또 새롭게 설정을 할 것으로 보입니다. 정 시장은 신년 구상안을 발표하는 자리에서도 2035 도시 기본 계획에 대한 중요성을 또 언급을 하기도 했는데요. 이 내용은 한번 직접 들어보시죠. 지역의 균형 발전, 그리고 공정한 경제 성장, 그리고 시민들이 편하고 안전한 도시 인프라 구축, 그리고 지속 가능한 친환경 도시 건설, 이런 것들을 민선 7기의 시정 철학과
정책 방향에 맞춰서 2035 기본계획에 다 담아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인구 50만 대도시로의 진입을 앞두고 있는 김포시의 앞으로의 구상에 관한 이야기 지금까지 나눠봤습니다. 이세진 기자였습니다. 수고하셨습니다. 김포시 민원 서비스에 대한 평가가 1년 전보다 더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김포시는 행정안전부에서 실시한 2019 민원 서비스 종합평가에서 73.05점을 받아 나등급을 받았습니다. 전국 평균 점수인 67.59점보다 5.46점 높은 점수인데요. 마등급을 받았던 2018년 평가 점수보다는 18점이 올랐습니다. 김포시는 민원행정제도를 개선한 점이 성과를 낸 것으로 보고 향후 민원행정 시스템 관리에 더 힘쓰기로 했습니다. 부천시는 지난 2017년 유네스코 문학창의도시로 지정된 이후 다양한 문학 관련 사업들을 추진하고 있는데요. 부천시가 이번 부천시의회 임시회에 제출한 부천국제문학상 제정에 대한 안건이 상임위원회 심사를 통과했습니다. 상의 명칭은 부천 디아스포라 문학상인데요. 디아스포라 문학상은 이주국에 거주하는 이주자의 문학으로 이주국에서의 적응과 문화 혼종성 등을 다루는 문학상입니다. 제정된다면 부천시의 첫 국제문학상이 될 텐데요. 부천시는 오는 2021년에 첫 시상식을 개최하는 것을 목표로 국제문학상 제정을 추진할 계획입니다. 오늘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는 언제나 지역 주민 여러분 곁에 있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우리 지역의 이슈 콕 짚어봅니다. 헬로 이슈 토크. 총선이 다가오고 있습니다. 우리 지역에서는 송영길 의원과 김두관 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요. 이에 대해 김두관 의원과 송영길 의원 모두 거절 의사를 밝힌 바 있습니다. 하지만 논란은 쉽게 가라앉지 않고 있는데요. 관련해 이야기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지난주 초부터 더불어민주당에서 김두관 의원과 송영길 의원의 험지 출마설이 돌고 있는데요. 먼저 정진욱 기자, 이 두 의원의 험지 출마설, 민주당에서 어떻게 정식으로 요청한 건가요? 어떤가요? 네, 일단은 민주당 안에서는 경기도 김포갑 지역권 김두관 의원을 이제 PK 차출론이 좀 제기됐습니다. 네. 일단 민주당의 민영철 경남도당 위원장은 지난 6일날 최고위원회에서 PK 지역 총선을 전체적으로 이끌어갈 사람이 필요하다면서 경남지사 출신인 김 의원을 4월 총선에서 경남으로 보내달라고 당 지도부에 요청했는데요. 네. 근데 PK 지역, 이 낙동강 벨트 지역은 지난 대선과 지방선거를 거치면서 새로운 정치 지형 속에 보수 텃밭이 회복이 될지 아니면 지역주의 극복이 완성될지 관심이 모이는 곳입니다. 네. 그래서 그만큼 민주당은 밀려서는 안 되는 지역으로 손꼽히 피고 있고요. 네. 최근 조국 사태로 민심이 민주당에서 많이 돌아섰다는 말이 나오고 있지만 각종 여론조사에서 지역 내 1위를 차지하는데 최근은 회복세 다시 보이고 있거든요. 또 패스트트랙 전국에서 나타난 국회 내 갈등으로 지지층도 결집되고 있는 상태입니다. 근데 경남 양산을, 그러니까 김두관 의원이 나와야 된다는 경남 양산 지역 같은 경우는 문재인 대통령의 과거 사저가 있습니다. 그래서 문 대통령의 퇴임 이후 이곳에 정착할 것이라는 관측이 나오면서 문 대통령을 상징하는 지역인 만큼 양산을은 반드시 지켜야 된다는 이제 민주당 내 목소리가 꾸준히 나오고 있고요. 현재 양산을 현역 의원은 민주당의 서영수 의원인데 총선 출마 현재 불출마 지금 선언한 곳입니다. 곳이고요. 그리고 송영길 의원의 경우는 최근 민주당의 인천 계양을 지역권 송 의원을 인천 연수을에 투입하는 여론조사를 실시하면서 나온 얘기입니다. 네네, 그렇죠. 네, 송 의원은 계양을에서만 4선을 하고 인천 시장도 지냈죠. 그만큼 네. 인천에서는 어떤 인물론으로 냈을 때는 네, 냈을 만한 그렇죠. 인물입니다. 네. 그런데 어쨌든 또 지금 현재는 민경 의원이 한국당으로서 지금 당선된 지역이기도 하고요. 연수 지역. 네, 연수 의적은 한국당 좀 강세 지역이라서 거기다 내세울 만한 송영길 의원이 맞지 않나 해서 민주당에서 송영길 의원의 차출설이 나오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하지만 그 이제 두 의원 모두 거절의 뜻을 밝혔죠. 네, 김 의원 같은 경우는 10일 서울도 여의도 국회에서 기자들과 만나서 당에게 요구가 있고 경남 부산 지역에 저를 좋게 생각해 준 분들 요청이 있어서 그런 말이 있지만 하지만 김포 시민들은 예의가 아닌 것 같다. 그리고 나를 품어준 김포를 떠날 수는 없을 것 같다 이러면서 네. 거절 의사를 표명했습니다. 네. 어쨌든 당에서도 존중해 줄 것을 알고 있고 전략적 고민을 해봤지만 그래도 김포에 나가는 것이 맞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요. 네. 송영길 의원도 이제 한 방송에 이런 얘기를 했어요. 그러니까 사면복권된 이해강제 전 강원지사나 그리고 네네. 이낙연 총리나 는 지역구가 없지만 자기는 지역구가 있다. 네. 근데 이 지역구를 버리고 나서 가라는 거는 말도 안 하고, 그리고 만약에 자기 고향은 전남 공우인데 거기가 험지가 아니지 않느냐 이렇게 하면서 이축을 했습니다. 네, 이제 계양구 이제 연수울 출마설에 대한 계양구 지역 주민들의 반응도 궁금하거든요. 계양에서 활동하시고 계신데 이양구 전 의원께서 보셨을 때 주민들 반응은 어떻습니까? 예, 계양구는 지금 계양 테크노밸리 그 공공육지구내 당초 계획이 없던 소각장, 그것도 계양구 처리량만이 아니라 광역 소각장 600톤 정도를 처리하라고, 이걸 반영하라고 인천시가 LH에 공문 보낸 것이 네. 지금 뭐 폭발 직전입니다. 네. 폭발 직전이요. 큰 지금 민원에 부딪혔죠. 네, 인천시 그 담당 국장이 이 부분들을 그 LH에 공문을 보낼 때 전결 사항이기 때문에 시장이라든지 네, 또 네. 테크노밸리 유치를 1등 그 궁극적으로 지금 내세우고 있는 지역구 국회의원에게 얘기하지 않고 자기가 임의로 보냈다라고 얘기하고 있는데 그걸 믿는 주민들은 사실 거의 없으시죠. 네. 그래서 지금 연수울이나 이제 타 지역 험지 출마 얘기가 나오니까 지역에 테크노밸리 한다라고 하고서는 뭐 사이 좀 그런 말로 못 사고 뭐 그 처리는 하지 않고 뭐 도망가는 거냐라든지 그리고 송영길 의원은 뭐 잘 아시다시피 당권 도전, 대권 도전. 그렇죠. 네, 그러니까 당선된 이후에 지역보다는 거의 전국적 네. 이런 그 언론에 많이 비쳤지 사실 지역 현안 거의 비치지 않았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이렇게 많이 누적돼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이번에 이 주민들의 반응이 아직까지는 좀 냉랭하다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예, 이전에 저 김두관 의원을 한번 살펴볼까 하는데요. 예, 정준욱 기자, 예, 김두관 의원 정말 힘들게 김포에서 당선되지 않았습니까? 네. 김두관 의원 역시 이제 김포 시민에 대한 예의가 아니다라고 하면서 이제 그 양산을 출마를 거절한 의사를 밝힌 것으로 알려졌는데 어떻습니까? 어쨌든 김두관 의원은 지난 의정부 때죠. 근데 김포는 나를 품어준 곳이라고 시민들에게 설명을 했는데요. 근데 그 많은 사연이 있죠. 김포시가 하나의 선거로 치러진 지난 2014년 7월 30일 재보선 때 낙하산 인사라는 비난을 감수하면서 아무런 연고 없는 김포에 출마를 했죠. 근데 그때 당시에 경선을 자처한 끝에 후보로 확정되고 그때 당시 새누리당 홍철호 후보한테 10% 이상 표 차이로 낙선을 했습니다. 그리고 2016년 4.23 총선에서 김포시갑 선거구에 재도전해서 59.3% 득표율로 국회에 입성하게 됐죠. 지역 표박도 잘 잦았다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 근데 부담 이게 PK는 어쨌든 본인이 경남 도지사 출신이기도 하지만 지금 민심이 많이 바뀐 상황이거든요. 시간이 많이 지나서. 그래서 이 부분을 본인이 극복할 수 있을 것인가, 이 부분은 다시 한번 더 고민을 해봐야 될 부분이라고 보고요. 만약에 간다면 민주당의 요청이 아니라 저희도 또 다른 더 높은 거, BH의 노구가 있을 때 자신의 몸값 좀 더 불리고 나서 옮길 수 있다는 가능성을 많이 둔다면 그렇게 보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김두관 의원이 어쨌든 본인 자리에서 빠져나가는데 누구를 또 넣을 것인지 아니면 또 경남 내에서 어떻게 활동할 것인지 부분에 대해서 어떤 PK 지역은 힘든 곳인데 만약 잘 된다고 한다면 그분만큼 입지가 올라가는 만큼 대권에 도전할 수 있는 입장이 되거든요. 이런 큰 그림을 그리고 있다면은 지금 민주당의 요청이 아니라 BH 그보다 그쪽 좀 더 선등이 됐을 때 요청이 왔을 때 움직이지 않을까 그런 전망을 내놓고 있습니다. 김두관 의원이 만약 양산을 출마 시에 출마를 했을 경우를 가정했을 때 김포감에 누가 나오느냐도 이제 관건일 것 같은데 정준욱 기자 혹시 민주당 내에서 거론되는 인물이 있나요? 일단은 김두관 의원이 차출이 된다면 그 지역은 전략공천이 거의 대부분이 맞거든요. 전략공천을 가능성이 가장 높다고 보고요. 지금 현재는 유영록 허수정 후보가 나오고 있는데 유영록 전 시장 같은 경우는 김두관 의원과 좀 앙금이 있는 사이예요. 어쨌든 그 앙금 있는 사이이고 민주당 내에서도 갑위원장이나 을위원장인지 그 위원장 출마했지만 결국은 낙선이 됐거든요. 컷오프 됐습니다. 그래서 이런 것이 있기 때문에 민주당 입장에서는 유영록 전 후보를, 그러니까 전 시장을 밀기에는 약간 조금 부담감이 좀 있다고 보고요. 그래서 이런 부분에서는 전략 공천할 가능성이 많다고 보는데 그 누구를 할 것인가의 부분에 대해서는 아직까지 퀘스천 마크가 붙어 있습니다. 즉 인물이 없다는 얘기입니다. 정준욱 기자가 봤을 때는 21대 총선의 가장 큰 변수 뭐라고 생각하세요? 일단은 중앙이죠. 아무래도 민주당, 그러니까 지금 최근에 여론조사 같은 부분에 대통령과 어쨌든 긍정과 부정평가가 약간 비슷하게 어울리는 상황이지 않습니까? 이런 부분에서 과연 보수 같은 경우는 재건을 어떻게 할 것인가, 통합을 어떻게 할 것인가 문제도 있을 것 같고요. 일단 샤이 보수층도 있고 그 외 중산층을 어떻게 잡을까에 상당히 변수가 있을 거라 보고요. 두 번째 이제 18세 이제 투표권을 가지고 있지 않습니까? 이 젊은 유권자들이 어떻게 움직이나 부분도 상당히 큰 변수로 작용할 거로 보고 있습니다.
새해를 맞아 이슈토크에서는 우리 지역시 의원들과 함께 분야별 지역 현안을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시간으로 기획행정위원회에서 활동하는 두 분, 부평구의 노태손 인천시 의원 그리고 계양구를 지역구로 둔 손민호 인천시 의원 모셨습니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십니까? 네, 안녕하세요. 네. 안녕하세요. 안녕하세요. 네, 지난 한 해 인천시는 그야말로 다사다난한 한 해를 보냈습니다. 붉은 수돗물 사태도 있었고요. 그리고 이제 수도권 매립지 종료 문제 등 다양한 이제 문제들이 이슈가 있었는데요. 두 분 모두 이제 인천시 의회에서는 이제 초선으로 활동을 하셨습니다. 지난 한 해 두 분에게는 어떤 한 해였는지 좀 궁금한데요. 먼저 노태선 의원님부터 지난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평가 좀 부탁드릴게요. 예, 그 말씀하신 대로 진짜 지난 한 해는 굉장히 다사다난했던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지금 공천 수계 적수 문제라든가 또 그 아프리카 돼지열병 그리고 태풍 링링의 피해가 사실은 그 우리 인천 시민들의 안전에 그 시 정부가 좀 더 안전하게 가야 되겠다는 교훈을 준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그래서 저희 시의회도 이런 걸 통해서 시정부를 잘 감시하고 또 그렇게 함께 시민들을 위해서 갈 수 있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하기 위해서 열심히 지금 의정을 하고 있습니다. 네, 예. 알겠습니다. 손민호 의원께서는 지난 한 해 평가해 주신다면 어떨까요? 네, 저는 작년 한 해 동안 이제 지금 노태선 의원님이 말씀해 주셨던 여러 사건 사고도 있었지만 또 지정부가 이제 협치를 얼마나 이제 협치를 좀 잘 해보고자 우리 뭐 여러 가지 이제 그 뭐 동계 수소라든지 뭐 화물차 주차장이라든지 또 수도권 매립지라든지 이런 그 여러 가지 소통하는 그 행정들을 해왔는데요. 그런 것들이 그 좌충우돌 속에서도 좀 자리를 잡아가면서 이제 어떤 이제 결과들이 이제 좀 나오기 시작하는 그런 모습을 보면서 어떤 협치의 중요성, 그다음에 그 협치의 중심에 의원으로서의 그 시의원으로서의 그 어떤 중재 역할, 뭐 이런 것들의 어떤 중요성을 좀 느껴보는 그런 한 해였던 것 같습니다. 네, 아무래도 지난 한 해 가장 긍정적인 성과는 바로 인천 이음카드일 것입니다. 지역 화폐로 지역 골목 상권 활성화에 크게 기여했다라는 평가를 받고 있는데요. 하지만 인센티브가 이제 그 시 재정으로 충당되는 만큼 재정 문제도 이제 해결해야 할 과제로 떠올랐습니다. 때문에 이제 인센티브도 당초 6%에서 올해부터는 4%로 살짝 축소가 됐는데요. 노태선 의원님, 이 부분에 대해서 어떻게 재정 고려라든가 이런 부분들 하셔야 될 것 같은데 계획은 어떻게 갖고 가실까요? 네, 이거는 이제 그 저는 이렇게 생각합니다. 저는 뭐 20대부터 사업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개념으로 봐서는 그 사업은 실패를 두려워하면 성공을 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어쨌든 예전에 그 인천시에서 재래시장 상품권이라는 지역화폐를 시도한 적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그때 이제 실패를 했는데 지금 그 이음카드는 그런 모든 부분 실패했던 원인들에 대해서 많이 보완해서 지금 시행하는 거로 지금 돼 있습니다. 그래서 예전과는 좀 조금 다른 그런 형태로 지금 진행되고 있는데 문제는 각 군구가 너무 과잉적으로 최초에 6%에서 뭐 2%, 5% 이상 추가적으로 각 시군구가 경쟁적으로 하다 보니까 이런 재정 적자가 오지 않았나. 그리고 사실 이게 이런 식으로다가 계속 퍼주기로 가면 그 재정이 마이너스가 난다는 예상은 누구나 다 했습니다. 그래서 이런 예견된 부분에 대해서는 다시 한번 되짚어보고 그 이음카드에 대한 부분은 상한제를 적용해서 상한제를 적용하고 은행금리에서 조금 더 상회하는 정도로 해서 가야지 이게 지속성이 있다. 그리고 완성될 수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그래서 시민들한테 너무 포퓰리즘으로다가 많은 포인트를 줘가지고 그렇게 가는 것보다는 장기적으로 보는 게 정착할 수가 있다. 이렇게 생각합니다. 자발적으로 자생할 수 있는 이런 어떤 동력들을 갖춰야 할 것으로 지금 예상이 되고 있는데요. 알겠습니다. 그럼 이제 지역 상권과 재정을 동시에 이제 생각해야 하는 그런 상황인데 손민호 의원께서도 아마 생각하시는 앞으로 어떤 방향이 있으실 것 같아요. 어떠실까요? 지역 상품권은 이제 종래에는 그 주로 재래시장 위주였었죠. 이렇게 소상공인들을 대상으로 이렇게 공격적으로 하는 건 아마 최초의 사례가 아닐까 생각되는데요. 지자체별로 기초 지자체별로 지원금이 다르다 보니까 거기에서 이제 그 여러 가지 우려도 나왔었지만 2020년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 잘 보완해서 갈 거라고 생각을 하고요. 이미 이제 집행부안이 그렇게 나왔고 지금 우리 노태선 의원님이나 우리
이재필 기자님께서 지금 말씀해 주셨던 그런 부분들도 다 지금 보완을 어느 정도 지금 했거든요. 네. 그런데 올해 이제 우리가 예산을 잡을 때 전체 이음카드 매출이 한 3조 7천억 정도 될 걸로 예상을 하고 이제 그 예산 편성을 했습니다. 작년에는 이제 추경에서도 지금 계속 우리가 이음카드 예산이 부족해서 그 예산을 추가 편성하고 했었는데요. 작년 11월, 12월 그러니까 그 이음카드 인센티브가 이제 3%로 줄어든 이후에 매출 기준으로 보면 한 11월이 1,600억, 1,700억이 좀 안 됐거든요. 그러면은 이제 그 올해 매출이 3조 7천억으로 예상을 했지만 작년 기준으로 보면 한 2조 정도로 될 거로 보이고 또 지금 그걸 또 좀 더 늘리기 위해서 보완책들이 지금 나오고 있어서 그래도 한 3조 정도까지는 지금 우리가 매출을 가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하는데 그렇게 된다 그러면은 이 예산이 뭐 올해는 뭐 추경을 편성하지 않아도 될 정도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요. 또 이렇게 주민들에게 이게 어쨌든 인센티브가 직접 현금처럼 이렇게 주어져서 가처분 소득을 늘려주는 측면이 있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이게 뭐 그 소비도 또 진작될 수 있다고 이제 보여지기 때문에 재정 지출이 좀 증가하더라도 꼭 부정적인 측면보다는 긍정적인 측면이 좀 더 크다 이렇게 볼 수 있겠다고 생각합니다. 네, 올해 이제 예산 확보에는 어렵지 않을 것이다. 라는 말씀으로 이해를 하겠습니다. 알겠습니다. 예, 그럼 다음 이슈 한번 또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민선 7기에서 가장 눈에 띄는 사업이 바로 이제 주민 참여 예산 확대입니다. 기존 10억대였는데 무려 300억 원으로 이 부분을 좀 늘렸는데요. 지난 한 해 주민 참여 예산제에 대해 좀 어떻게 평가하는지 좀 궁금하는데 손민호 의원께서 보셨을 때는 이 부분 어떻게 평가하세요? 네, 제가 어쨌든 이 조례도 대표 발의한 의원이고 한데요. 주민 참여 예산제는 시정부가 어떤 정부냐에 따라서 부침을 계속 겪고 있는 상황입니다. 근데 이게 단순히 금액이 늘었다 뭐 이런 부분보다는 인천시의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 이것을 보여주는 상징적인 제도라고 할 수 있겠습니다. 작년에 우리가 주민참여 예산제를 하면서 사실 수기민주주의 제도를 또 실험해보는 그런 실험의 장이 되기도 했고요. 그래서 이 단순히 그 예산을 조금 뭐 많이 편성했다, 적게 편성했다 이런 것보다는 우리가 자치분권과 관련해서 중앙과 지금 지방의 권력이 지금 8대2로 재정도 지금 8대2로 이 정도 지금 그 자치분권이 실행된 이래로 이제 바뀌어 본 적이 없습니다. 근데 이것은 우리가 바꿔낼 수 있는 것이 아니라 그 주민들이 요구를 해야지 바꿔낼 수 있는 것인데 주민들이 이 요구는 사실은 본인의 주권이 본인에게 있다는 것을 체험해 볼 때만 그게 가능한 것이거든요. 그래서 우리가 그 이번에 이제 시정계획형이나 뭐 지원센터 문제라든지 여러 가지 문제점을 제기하신 분들도 계세요. 근데 이제 올해도 그런 부분도 잘 보완해 나가면서 어떻게 좀 더 안정화시키고 또 주권이 주민에게 있다는 것들을 어떻게 더 좀 피부로 느끼게 해드릴 것인가 이런 부분에 이제 그 초점을 맞추면서 진행을 해 나가야 될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새해를 맞아 우리 지역 시의원들과 올해 현안들을 살펴보고 있습니다. 오늘은 인천시의회 건설교통위원회의 신은호 의원과 박성민 의원과 함께합니다. 예, 지난 한 해 의정활동 소회를 먼저 좀 들어봐야겠는데요. 뒤에 많은 이야기들이 있습니다. 먼저 지난 한 해 어떤 한 해였는지 좀 신은호 의원 먼저 말씀해 주시죠. 이제 지난 한 해는 사실은 그 촛불 탄핵으로 탄생한 문재인 정부에 들어서서 첫 번째 맞는 지방선거로서 그 시민들이 우리 더불어민주당에 압승을 안겨줬는데 그 압승이 그 즐거운 일만은 아니다. 무한 책임을 갖고 소임을 다하는 그런 시민들의 책무를 부여한 그런 선거였다라는 였고요. 또 거기에 따라서 더불어서 그 굉장히 무거운 책임감을 느낀다. 저희들이 이제 절대 다수가 됐는데 그 시장님도 더불어민주당이고 또 의회도 다수당이 더불어민주당이어서 그런 책임감, 그다음에 시정에 대한 올바른 견제와 감시 기능을 제대로 작동될 수 있을지에 대한 염려가 있었는데 어찌가 그런 면에 있어서는 원내대표로서 무거운 책임감을 가지고 최선을 다했다 이렇게 말씀드립니다. 네, 알겠습니다. 자, 초선 의원 같지 않은 초선 의원 박성민 의원께서는 원내 활동 어떻게 소회를 돌아보시겠습니까? 초선 의원 맞고요. 얼굴만 재선입니다. 그 앞에 그 부평에서 의원도 하시고 또 시의원 재선이신 또 우리 신호 의원님이 계셔갖고 마음이 든든하고 많이 배우고 있습니다.
제가 일반 시민이었을 때는 인천광역시의원이 뭐 하는 사람인가 했어요. 어떻게 보면 또 그 나라 세금만 축내는 사람들이 아닌가라는 생각도 하고, 또 지금 현재도 인천 시민들이 많이 또 그렇게 인천 시의원들이 뭐 하고 있나를 궁금해하시는 예. 분도 많을 거예요. 근데 인천시 예산이 올해 한 11조 2천억 되거든요. 교육적 예산이 4조 2천억이고 상당히 큰 예산입니다. 인천광역시 의원이 37명인데 아마 17개 광역시도 중에서 1인당 예산으로 하면 제일 크지 않을까 생각합니다. 그래서 또 행정사무감사도 있고 시민의 300만 시민의 혈세가 어떻게 쓰여지는지 행정 감사를 통해서 잘 관리하고 있고요. 또 예산이 또 어떻게 쓰여졌는지 결산 업무도 하고, 또 내년 예산도 잘 짜여서 또 그 인천 시민이 또 편안하게 행복하게 생활할 수 있도록 노력하고 있습니다. 지난 10일이었죠. 지하상가 인천시 지하상가 운영관리 조례안 제의 요구에 관련해서 의총도 있었고요. 뭐 긴급 의총이 있었지만 뭐 성과에 대해서는 뭐 들려오는 바가 없습니다. 자, 일단 어떤 상황인지 지금 14일 시점 기준으로 어떤 상황인지 좀 신 의원께서 설명해 주시죠. 10일 날 이제 그 소집된 의총은요, 전체 인천광역시 의원들의 의견을 듣는 그런 자리였고, 또 일부 의원님들이 기존의 건설교통위원회에서 그 수정 가결한 내용에 대한 부분을 그 임기가 도래하는 인현지하도상가, 그다음에 중앙지하도상가, 신부평 지하도상가에 그 적용하는 문제에 난제가 있다 이래서 그런 부분을 그 실질적으로 효율적으로 해법을 제시하고 해결할 수 있는 방안이 무엇인지 함께 토론하고 논의했던 그런 자리였습니다. 네, 논의를 하는 데서 그쳤던가요? 그 전체적으로 이제 의견을 낸 것은 아니고요. 제의를 받을 것인가 안 받을 것인가, 그다음에 원포인트 요구한 의원님들이 일부 있어서 원포인트 의회를 해야 될 것인가 말아야 될 것인가를 논의를 했는데, 전체적으로 이제 그런 내용을 그 비공개로 했습니다만은 원포인트는 하지 않는 걸로 하고 31일부터 이제 우리 2020년 첫 임시회가 이제 열립니다. 그때 논의하고 결정 짓는 걸로 이렇게 마무리했습니다. 예. 자, 이번에 계양구 얘기를 좀 해볼까요? 계양 신도시는 사실 주민들이 바로 굉장히 기대하는 사업 중 대표적인데, 인천에서도 지금 최근에 이제 소각장 이야기를 저희도 보도해드린 바가 있습니다. 예. 대장 신도시의 소각장 인접 지역과 붙어있기 때문에 더더욱이 걱정을 많이 하기도 하는데요. 지금 박 의원께서는 계양 테크노밸리 추진 단장도 현재 맡고 계시죠. 예. 지금 이 어떤 상황으로 흘러가고 있습니까? 제가 좀 상황을 좀 설명을 좀 드리자면, 작년에 이제 인천시 환경국에서 그 환경부랑 국토부에 이제 공문을 보냈어요. 무슨 공문을 보냈냐면, 이제 그 계양 3기 신도시라고 그러죠. 계양 테크노밸리 그쪽에 폐기물 처리 시설 설치 계획에 대한 공문을 보냈습니다. 그래갖고 이 공문이 보내니까 이제 지역 주민들이 이제 민원이 제기된 거죠. 그래갖고 작년 2019년 12월 23일 날 또 계양 3동 그 주민센터에서요, 주민들과 그 주민 간담회를 했고요. 또 급하게 또 그 2019년 12월 30일 인천시청에서 제가 이제 대표로 이제 연설을 발표를 기자회견을 하면서 인천시의회 의장, 계양구 의회 의장, 그 구의원 등이 또 소각장 반대 설치 기자회견을 했어요. 근데 동양동 그 계양 테크노밸리에서 나오는 그 가연성 그 쓰레기가 한 7.2톤밖에 안 돼요. 7.2톤밖에 안 되는데 인천시 환경국에서 뭐 600톤의 그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건, 광역 소각장을 건설한다는 거는 참 불공정한 위치 선정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리고 우리 PD님께서 말씀하신 것처럼 부천 자원센터가 바로 옆에 있거든요. 거리상으로 아마 그 동양동 같은 경우는 그 몇백 미터 안 될 거예요. 바로 그 굴부천 바로 건너서니까. 거기서 지금도 오늘같이 추운 날 같은 경우는 연기가 쫙 나고 있거든요. 그러면 그 연기 때문에 또 냄새가 좀 안 나는 게 아니에요. 그러면 거기 동양동 주민들은 또 창문을 못 여는, 또 환기도 시켜야 되는데 집안에서 창문을 못 여는 그런 경우도 생기고요. 그런 민원이 상당히 많습니다. 자, 먼저 신 의원께 이 삼보급단 부지 사실 굉장히 큰 이야기였습니다. 자, 캠프마켓 이게 어떻게 또 활용을 해야 되느냐라는 숙제나 관심이 남아 있는데, 자, 어떻게 개발을 해야 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저는 이제 전체 면적으로 보면 한 140
9만 평방미터, 약 46만 평 정도 되는데요. 이 부지는 결국은 저는 시민들의 의기에 절대 존중되는 그런 도시 계획이 반드시 이루어진다고 생각하고요. 지금의 행정이 일방적으로 하는 그 시대는 지났다. 그래서 이 금사라 같은 그 70년 이상 그 주민들이 이용하지 못한 그런 혜택이 고스란히 주민들께 돌아가는 그런 도시계획이 만들어져야 되고, 또 그 안에 이제 포진되어 있는 역사성이나 문화성에 대한 그런 부분도 충분히 보존돼서 활용 가치가 있게, 또 관광 벨트로서 연결 어떤 그 관광지로 교육 활용 어떤 기관 그 인프라로서의 그 활용을 반드시 해야 될 필요가 있다. 그래서 여러 가지 이 시민들의 의견을 종합해서 결국은 그 도시계획이 결정될 것이 아닌가라는 생각합니다. 예, 알겠습니다. 자, 교통 부분도 얘기를 좀 해보겠습니다. 지난번에 대광이의 교통망 계획에는 포함되지 않아서 좀 아쉬운 면도 있을 텐데, 계양구를 지나는 이 서울 2호선 연장안. 예. 자, 2020년 올해 4차 국가철도망 구축계획 발표에 포함이 됐으면 하는 바람일 텐데요. 예, 요구를 했습니다, 인천시에서. 예, 어떻게들 지금 바라보고 계십니까? 그 박남춘 시장 또 공약이었죠. 그 서울 지하철 2호선이 이제 직결로 해갖고 그 청라까지 온다는 게 그 공약이었는데, 그 신정 차량 기지 아시죠? 신정 차량 기지가 이제 그 청라 국제 도시로 이전 계획을 세웠는데, 그 경제성 미비로 BC값이라고 하죠. 경제성 미비로 BC값이 안 나와서, 또 그 신정 기지 차량이 또 청라 쪽으로 온다 그러면 그 열차 입출고 연장 증가 등 열차 운행에 막대한 지장이 생길 것을 우려해서 지금은 직결 운행에서 환승으로 계획 변경하여 진행하고 있습니다. 그 직결이라는 건 이제 직접 연결인데, 결과적으로는 환승을 하지 않고 지하철 2호선을 탈 수 있었던 건데, 이제 신도림에서 환승을 할 수밖에 없는 상황으로 진행하고 있습니다. 새해 많은 변화들이 또 기다리고 있는 것 같습니다. 또 때에 맞게 상황이 발생하면 두 분 또 다시 모시고 또 진지한 얘기를 좀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예. 자, 오늘 말씀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네, 지금까지 신은호 의원, 박성민 의원과 함께 인천시 건설교통위원회 지난 한 해와 올해 주요한 내용에 대해서 살펴봤습니다. 인천을 대표하는 대학 인하대, 인천을 넘어 전국에서도 이름을 떨치는 학교인데 인하대는 왜 인하대일까? 인천의 밑쪽에 있어서? 그러면 인남대여야 하는 거 아닌가? 학생들은 알고 있을까? 물어봤다. 인천 하와이. 인천 하와이 아닌가요? 저희 신입생 때부터 많이 물어봐가지고 알려줘가지고 알고 있어요. 19세기 후반 열강의 이권 개입으로 조선은 혹독한 사회적 혼란을 겪게 된다. 특히 일본이 한국의 곡물을 대량으로 반출해 가면서 빈곤이 가속화됐고, 이때 많은 사람들이 살기 위해 이민을 결정하게 되는데, 이민지 중 하나가 바로 하와이였다. 당시 하와이에서는 설탕의 수요가 늘면서 많은 노동력을 필요로 했는데 조선인 노동자들이 하와이행을 택한다. 이후로도 그 이제 노동력이 더 필요하게 되니까 이제 조선에 우리 이제 조선인들에 대한 관심을 가지게 되었고, 그러한 배경으로 이제 알렌 공사가 고종 황제에게 그 하와이 이민에 대한 건의를 했고, 고종 황제가 이를 허가함으로써 우리나라 최초의 이제 공식 이민이 시작이 되게 된 것이고, 제물포를 떠난 조선인 102명은 1903년 1월 13일 하와이 호놀룰루에 도착한다. 그들이 대한민국의 첫 이민자다. 이후 1905년 하와이 65개 농장에서 한인 5,000명이 생활하게 이른다. 뜨거운 햇살 아래 힘든 노동을 견뎌내야 했던 조선인 이민자들. 그들은 열악한 환경 속에서도 번 돈의 상당수를 독립운동 자금으로 보낸다. 다양한 분들이 갔지만 새벽 한 6시부터 오후 4시까지 하루에 한 10시간 정도 사탕수수 농장에서 일을 했고, 뭐 하루에 1시간 정도 이제 휴식을 취하고 나머지는 노동을 했다 그래요. 어려운 상황에서 생활을 하셨지만 이제 우리나라의 독립을 위해 애썼던 그런 것은 높이 평가해야 되지 않을까, 그렇게 생각합니다. 50년 후 성공적으로 하와이에 정착한 조선인 이민자들은 고향인 한국으로 시선을 돌린다. 그리고 이민 50년을 기념해 떠나온 인천에 대학교 건설 계획을 추진하는데, 그것이 바로 인하대. 하와이 동포들의 성금과 하와이 한인 기독교 학교 매각 대금을 합친 15만 달러가 인하대학교 건립에 마중물이 된다. 거기에 그 하와이에 있던 한인 기독 학원의 매각 자금이 인하대학 설립의 어떤 씨앗이 되었다고 하는 게 이제
우리가 지금 생각하기에 하와이로 이민을 갔던 분들이 다시 고국으로 되돌아온 그런 뭐 디아스포라의 어떤 기환이라고 하는 그 측면에서 아주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렇게 문을 연 학교가 바로 인하공과대학, 인천의 인과 하와이의 하를 합친 이름이다. 특히 이민자들은 미국의 MIT 같은 세계 제1의 공과대학이 고국에도 생기길 희망했는데 인하대 공대가 유명한 것도 이와 같은 역사적 배경 때문이 아닐까. 이후 1971년 종합대학으로 승격하면서 지금의 인하대학교가 된다.